빅터 레이에스가 오기 전까지 롯데의 외국인 타자는 정말 모두 실패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홈런 미십도루를 달성한 타자가 있었습니다. 내야 수비 전체를 바꾼 유격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리그를 압도한 해결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오래 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치면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수비가 좋으면 공격력이 부족했습니다. 장타력이 있으면 컨택이 무너졌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정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롯데 외국인 타자의 역사는 실패만 반복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을 얻으면 다른 한 가지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레이에스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안타를 많이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데가 오랫동안 외국인 타자에게서 찾지 못했던 공격력, 꾸준함, 건강과 지속성을 처음으로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2015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롯데는 군 복무로 자리를 비운 전준우의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선택은 짐 아두치였습니다. 텍사스 시절 추신수와 같은 조직에서 뛰었던 좌타 외야수였습니다. 아두치는 개막전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3안타와 2도루를 기록하며 타격과 주루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성적은 더 놀라웠습니다. 3할 때 타율, 28홈런, 106타점, 24도루, 장타와 출루, 주루까지 모두 가능한 오툴형 외국인 타자였습니다. 롯데 구단 최초의 20홈런 -20도루도 달성했습니다. 카림 가르시아 이후 오랜만에 100타점을 넘긴 외국인 타자가 됐습니다. 전준우의 공백을 단순히 메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롯데 타선의 중심이 됐습니다. 당연히 재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타자 문제를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후 아두치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였고 정규 시즌에서도 3할에 가까운 컨택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계속 문제였습니다. 감기와 몸살, 허리 통증, 장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가 늘었습니다. 수비력도 첫 시즌보다 떨어졌고 삼진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6월 말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본문 기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복용한 것은 아니었고 심각한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진통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롯데는 아두치와의 동행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만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속성을 잃었습니다. 롯데는 급하게 대체 선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선수가 저스틴 맥스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장신우타 외야수였습니다. 처음에는 KBO 투수들에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진한 타격 때문에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장타력이 살아났습니다. 롯데의 시즌 중 외국인 타자 교체가 성공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격 훈련 도중 엄지손가락 미세 골절을 당했습니다. 타격 성적만 보면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었지만 23경기 출전이 전부였습니다. 아두치는 약물 문제, 맥스웰은 부상. 롯데는 한 시즌에 외국인 타자 2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전준우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외야보다 더 큰 문제는 2루 수비였습니다. 롯데는 내야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앤디 번즈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롯데 중심 타선에는 이대호, 최준석, 강민호처럼 장타력은 뛰어나지만 주루 속도가 빠르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번즈에게는 2루 수비 안정과 기동력, 중장거리 타격을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번즈는 116경기에서 3할 때 타율과 15홈런, 57타점, 1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2루타는 38개였습니다. 담장을 넘기는 홈런뿐 아니라 외야 사이를 가르는 갭 파워가 뛰어났습니다. 득점 생산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번즈의 가장 큰 가치는 수비였습니다. 넓은 범위, 몸을 아끼지 않는 다이빙 캐치, 강한 어깨, 과감한 송구. 사직을 찾은 팬들은 번즈가 어려운 타구를 처리할 때마다 열광했습니다. 수비만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부처에서 끝내기 안타와 결승타도 만들었습니다. 번즈의 활약이 더해진 롯데는 2017년 정규 시즌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롯데가 오랜만에 가을 야구에 돌아간 시즌이었습니다. 번즈는 팬들의 신뢰를 얻었고 재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는 장타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홈런은 23개까지 늘었습니다. 3루타도 5개를 기록했습니다. 장타율은
.506을 넘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적인 두 번째 시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KBO는 극심한 타고 투저 환경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공격력이 높았기 때문에 23홈런만으로 외국인 타자의 생산력이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번즈는 선구 안에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특히 9월 이후 타격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순위 경쟁을 벌이던 롯데 타선에 충분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2017년 이루수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번즈는 2018년 실책이 크게 늘었습니다. 본문 기준 22개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몸을 던지는 투지와 강한 송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판단 실수와 송구 난조가 반복됐습니다. 첫 시즌 가장 큰 장점이었던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전병호가 좋은 타격감을 보이며 새로운 이루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롯데는 번즈와의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첫 시즌에는 공수에서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장타력이 늘었지만 수비와 전체 생산력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도 고점은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번즈와 결별한 롯데는 또다시 2루 수비를 외국인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2019년 선택은 카를로스 아수아헤였습니다. 수비 안정과 출루 능력을 기대한 영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타격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장타력이 낮았습니다. 수비 지표 역시 확실한 강점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에서는 테이블 세터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예상보다 괜찮은 컨택과 출루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49경기에서 타율 2할 중반대와 출루율 3할 중반대, 장타율 .36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고 타저 시즌이라 조정 득점 생산력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장타와 해결사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롯데가 수비를 보고 영입했음에도 실책과 판단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공격력이 약한 외국인 타자가 수비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 방출됐습니다. 대체 선수는 제이콥 윌슨이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높은 OPS를 기록한 장타형 코너 내야수였습니다. 롯데는 아수아헤에게서 얻지 못한 공격력을 윌슨에게 기대했습니다. 합류 직후에는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타율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68경기에서 9홈런과 37타점, OPS .784를 기록했습니다. 장타는 나왔지만 컨택이 부족했습니다. 수비보다 공격을 기대하고 영입한 선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생산력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윌슨에게 재계약 명분을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2019년 롯데의 외국인 타자 실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수아헤는 수비와 출루를 기대했지만 공격이 부족했습니다. 윌슨은 장타를 기대했지만 전체 타격 생산력이 부족했습니다. 한 선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선수에게서 찾았지만 두 선수 모두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롯데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2년 연속 내야 실책 문제를 겪은 만큼 공격보다 수비를 우선했습니다. 선택은 딕슨 마차도였습니다. 당시 성민규 단장은 타격은 리그 평균 수준만 해도 괜찮고 수비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마차도는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KBO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유격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실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시즌 동안 유격수로 1100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 강한 어깨, 빠른 판단, 안정적인 포구와 송구, 모든 부분에서 리그 정상급이었습니다. 마차도가 센터라인을 지키자 롯데 내야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실책이 줄었습니다. 투수들은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가 아웃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비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투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도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2할 후반대 타율과 12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도 리그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수비만 보고 데려온 유격수가 공격에서도 평균을 넘겼습니다. 당연히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NC전에서 송명기의 공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후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5월에는 장타력이 잠시 살아나며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 공격 성적은 아쉬웠습니다. 134경기에서 타율 .279, 5홈런, OPS .7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차도가 팀에 미친 가치는 단순한 타율과 홈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타자 한 자리를 사용하는 선수로서 공격력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롯데는 결국 마차도와 결별했습니다.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수비만 놓고 보면 재계약을 주장할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외국인 타자에게 더 많은 장타와 공격 생산력을 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비를 얻었지만 공격에서 한계가 생겼습니다. 2022년 롯데의 선택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장타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70경기 동안 13홈런을 기록했던 2m 장신 외야수 DJ 피터스를 영입했습니다. 피터스는 시즌 초반 긴 팔과 운동 능력을 활용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홈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지적받았던 컨택 문제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29타석 연속 무안타도 기록했습니다. 한때 타율이 1할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조금씩 반등했지만 KBO에서도 타율은 2할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85경기에서 타율 .228, 13홈런, 48타점, OPS .702점. 5월 한 달 동안 홈런을 몰아치며 파워는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6볼넷을 얻는 동안 삼진은 77개였습니다. 출루율도 3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견수 수비에서도 운동 능력에 비해 안정적인 판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피터스는 장타라는 한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맞히지 못했고 출루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타자로서 전체 공격 생산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즌 도중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잭 렉스가 채웠습니다. 렉스는 피터스와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좌우 방향을 가리지 않고 타구를 보내는 스프레이 히터였습니다. 컨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트리플 A에서 높은 장타율을 기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출전부터 팀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롯데가 KIA에 0대23으로 패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렉스는 그 경기 이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50여 경기에서 3할 때 타율과 8홈런, 34타점, OPS .905를 기록했습니다. WRC 플러스는 150을 넘었습니다. 득점권 타율도 4할을 넘길 정도로 승부처에서 강했습니다. 수비도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롯데가 외국인 타자다운 공격력을 가진 선수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렉스는 총액 13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다음 시즌 초반에도 특유의 타점 생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4월부터 무릎 염증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힘줄 손상으로 1군에서 빠졌습니다. 복귀 후에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기준 55경기에서 2할 중반대 타율과 4홈런, OPS .683을 남기고 팀을 떠났습니다. 렉스에게는 타격 능력이 있었습니다. KBO에 적응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팬 서비스와 태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의 외국인 타자 성공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체 선수는 니코 구드럼이었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스위치 히터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0홈런 이상을 기록한 경험이 있었고 OAA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만든 시즌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렉스의 공격 공백과 내야 수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3루수 한동희가 공수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구드럼에게 3루 수비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포구 이후 동작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송구 정확도가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수비 실수가 나왔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악송구와 주루 실수, 결정적인 송구 미스가 연이어 나오며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햄스트링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타격에서는 2할 후반대 타율과 OPS .76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인 컨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홈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필요한 장타가 없었습니다.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끝난 뒤 성적을 끌어올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구드럼은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롯데의 외국인 타자 선택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장타형을 데려오면 컨택이 무너졌습니다. 컨택형을 데려오면 홈런이 부족했습니다. 수비형을 데려오면 공격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선수를 선택하면 정작 수비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선수가 와도 부상이 막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4년 빅터 레이에스가 롯데에 합류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첫 시즌이었습니다. 레이에스는 컨택 능력을 장점으로 가진 스위치 히터 외야수였습니다. 총액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영입 당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전 트리플 A 시즌 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선구안과 수비에도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거포도 아니었습니다.
롯데 외국인 타자의 반복된 실패를 생각하면 또 애매한 타자를 데려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롯데를 넘어 KBO의 기록을 바꿨습니다. 레이에스는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타율점 352점, 15홈런, 111타점, 88득점, OPS.904, 그리고 202안타, 서건창이 214년에 기록한 201안타를 넘어 KBO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 구단 역사에서도 외국인 타자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특별한 사례가 됐습니다. 레이에스도 완벽한 타자는 아니었습니다. 볼넷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존 밖의 공에도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는 배드볼 히터 성향이 있었습니다. 외야 수비 역시 리그 최상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타율에 비해 WRC+와 WIR이 기대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팬들이 체감한 가치는 달랐습니다. 홈런은 15개였지만 2루타를 40개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 스트라이크와 볼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득점권에서도 4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20홈런을 치지 않고도 100타점을 넘겼습니다. 롯데 타선에 가장 필요했던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경기에 나왔습니다. 아두치는 약물 문제로 떠났습니다. 맥스웰과 렉스는 부상으로 시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번즈는 두 번째 시즌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마차도는 공격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터스는 컨택이 부족했습니다. 구드럼은 장타와 수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레이에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나와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타자의 대체 선수를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후에도 레이에스는 중심 타선을 지켰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187안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리그 최다 안타 1위에 올랐습니다. 외야수 골든글러브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첫 시즌보다 일부 공격 지표가 하락했고 병살타가 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거포와 비교하면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안타를 기록한 역사적인 첫 시즌을 다시 넘어서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기보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롯데가 레이에스보다 더 강한 외국인 타자를 영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랜 외국인 타자 실패를 경험한 팬들은 새로운 선수의 가능성보다 레이에스의 검증된 꾸준함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롯데와 레이에스의 동행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기준 이번 시즌 레이에스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홈런을 생산했습니다. 장타형 외국인 타자를 원했던 팬들의 기대에도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장점인 컨택을 잃지 않았습니다. 4월과 5월 연속으로 높은 월간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기까지 3할 4푼대 타율로 리그 최상위권에 올랐고 117안타로 최다 안타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제 레이에스는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닙니다. 롯데 타선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구단 광고에 등장하고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얼굴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레이에스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타율만이 아닙니다. 한 경기도 쉽게 쉬지 않는 내구성입니다. 외국인 타자가 잘해도 부상으로 빠지면 구단은 다시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새 선수의 비자와 입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KBO 적응 시간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타자 한 명의 부상은 중심 타선 전체를 바꿉니다. 레이에스는 그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라인업을 짤 때 매일 같은 자리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날 5타수 무안타를 기록해도 다음날 다시 안타를 칠 가능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좌완인지 우완인지에 따라 선발 명단에서 뺄 필요도 없습니다. 시즌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레이에스 이전 롯데 외국인 타자들을 실패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두치는 롯데 최초의 20홈런 방아스 20도루를 만들었습니다. 번즈는 공수에서 가을 야구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마차도는 롯데 내야 수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렉스는 짧은 기간 동안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각자 성공한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선수 한 명이 떠날 때마다 외국인 타자의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장타형에서 수비형으로, 수비형에서 컨택형으로, 컨택형에서 다시 거포형으로, 외야수에서 내야수로, 내야수에서 유틸리티로. 기준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레이에스는 이 반복을 멈췄습니다. 롯데는 더 이상 매년 외국인 타자의 새로운 유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레이에스를 중심 타선에 두고
국내 선수 구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시즌의 대박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에스의 성공은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타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30홈런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 출전해야 합니다. 꾸준히 출루하고 안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득점권에서 타점을 생산해야 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데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건 가장 화려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음 달에도, 다음 시즌에도 계산할 수 있는 타자였습니다. 빅터 레이에스는 현재까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에스는 롯데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아두치의 폭발력, 마차도의 수비, 렉스의 짧고 강렬했던 고점을 모두 넘어서는 더 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될까요?